내가 승리한 날에 비행기를 타고 딱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품을 떠나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는구나.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자유대한민국 영예에 들어섰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데 고층 건물들이 쫙 보이고 도로들이 쫙 밝혀 있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너 꺼집어 봐라. 야 이 진짜 맞니? 야 우리 북한으로 가는 거 알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살던 지역은 함경북도이고요. 두만강 끼고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 국경을 통해서 밀수로 들어오는 한국 비디오물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접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항상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상위 0.1%의 자본가들만 잘 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배워왔고 그 세뇌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저같이 나름 그래도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찰떡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디오물들 속에는 남한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뭐 가요 무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면서게 펼쳐지는 모습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저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상상했던 남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때깔들이 좋고 기름지고 북한에서는 일명 개기름이라고 하죠. 당간부들에게서만 보이는 그 개기름과 피부들이 다 우유빛깔인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표정들이 되게 환하고 뭔가 그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면 그냥 까칠하고 그냥 막 시들어 있어야 되는데 되게 밝은 모습에 놀랬고 그러다가 드라마를 처음에 제가 봤던 것들은 가요 무대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그 가요 무대가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노래자랑에서 가수들이 이렇게 몇 명씩 나가잖아요. 그걸 편집한 영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자랑이다 보니까 거기서 막 관객들이 즐기고 막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다, 자유분방하다. 그러다가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예요. 드라마를 보니까 내가 봤던 가요 무대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일상들이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구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쌀밥에 고기국을 먹는 지상낙원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밥상에 그냥 기본적으로 가난한 집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부자들만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일자리 못 찾아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다 그릇떡 깨가지고 쫓겨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쌀밥을 먹어요. 그리고 뭐 혼자서 자취하는 자녀와 부모 간의 통화를 들어보게 되면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왜 라면만 먹어? 라면이 얼마나 맛있고 비싼데 저 사람이 얼마나 배때기가 부르면 라면을 먹는다고 그래.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또 둘 중에 한 사람은 머리 잠깐 식히고 온다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캐리어 끌고 해외를 나가요.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나타날 때는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뭘 봤냐면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구나. 일반인들이 해외를 나갈 수 있구나. 분명히 그 해외를 나가는 사람은 뭐 재벌 이제 아니었거든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어요. 남자친구하고 혹은 여자친구랑 실련을 겪고 잠깐 뭐 공부하러 나간다 어쩐다. 일반인이 평범한 일반인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봤더니 그냥 누구나 그냥 뭐 잠깐 뭐 어디 갔다 올게 하게 되면 바닷가 나가서 바다에 가서 아무개야 뭐 이러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옆 동네 가는 것도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 저기서는 뭐 단속하는 것도 안 나오고 우리랑 다르구나. 남한 실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보였을까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많은 계종의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판단하는 자체가 없으면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랑 다른 세상인데 나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북한 사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믿었어요. 장군님 교시의 행복한 내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노라. 정말 부러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간혹 가다가 또 외국인들 있잖아요. 뭐 방글라데시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김부자들 찬양하고 뭐 이런 멘트를 하는 거를 기록 편집물로 보여줘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부러워하는구나. 위대한 영도자 뭐 모셔서 인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막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 북한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 북한단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라고 보다 외국 사람의 한마디가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가뜩이나 잘 세뇌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외부 사람들을 딱 투입시켜가지고 한마디 거짓말을 그냥 짓거리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200%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남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내가 억압받고 살고 있고 19세기도 조선시대도 아닌 내가 비행기를 한번 타보지 못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내 이 삶 자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아까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나는 저런 데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 왜 나를 이딴 나라에 낳게 했어? 그러니까 그때 20대 초반 중반이니까 엄청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막 바라고 그럴 때 아니에요. 자유를 막 누리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그냥 10걸음 가다가 그냥 단속돼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냥 귀걸이 했다고 끌려가고 헤어스타일도 무슨 자유분방하게 했다고 끌려가서 파마를 당하고 강제 이런 것들이 저를 안 그래도 반발심에 가득 차 있는데 남한 드라마를 딱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숨이 막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몰랐을 땐 내가 정말 내 잘난 것에 살았는데 남한 실상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사는 삶이 정말 뭐랄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20대인데 저 남한 사람들은 눈만 찢어지면 연애를 하는데 우리 왜 눈만 찢어지게 되면 돌덩이를 마대자리를 둘러매고 장군님 만세 결사옹이하고 이러 살아야 되냐?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한 20대면 연애에 빠지고 막 이럴 때인데 이건 장군님 하고 울어야 되는 이 상황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늙은 할머니가 됐을 때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젊은 시절의 나를 엄청나게 착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한다게 되면 시도라도 해보고 후회하자. 알고 나니까 거기서 사는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살을 살던 150살을 살던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란 말이 있잖아요. 그 체제가 싫어지니까 그 체제가 싫으면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독재가 싫어서 다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그 투쟁하고 싸워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지만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상상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학습이 잘 돼 있죠. 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만 내도 3대가 아웃되고 멸족당하는 거를 공개 처형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 그 체제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 후 비행기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 공항 도착 후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468명이 집단 입국을 할 때 왔거든요. 원래는 그냥 중국에 가자마자 비행기 타는 줄 알았는데 또 중국에서는 바로 한국으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동남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해서 동남아 가면 또 비행기 바로 타겠지 하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처럼 남한에 가려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거기서 숨이 꼭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온도가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3월 달이면 함경도 쪽에는 추운 겨울이거든요. 바로 탈북하자마자 열흘 만에 베트남 호치민까지 갔는데 중국이라는 그 대륙을 건너서 가는 게 쉬지 않고 계속 간 게 열흘 만에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갔는데 거기에는 막 영상 40도. 나는 그 숨 막히는 곳에서 언제면 출발하냐고 봤더니 저처럼 와서 줄 서서 대기하다 보니까 한 7개월, 8개월 된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한 공간에. 근데 이런 공간들이 4-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례가 되려면 한 1년은 넘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막 거기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바깥에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또 베트남 당국에 저희가 모두가 또 적발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또 아니면 자기 나라 오기 전 국가로 보내라 말하는 이런 경찰들이 막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엄청나게 위험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베트남 정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지 너희가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오케이 해서 2대의 전세기를 띄워서 468명이 그 당시에 호치민에 있던 탈북민 전원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됐죠. 그래서 비행기를 탄 날이 공교롭게도 2004년 7월 27일이에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전협정일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종전협정일이 아니에요. 전쟁 승리의 기념의 날이에요. 그래서 노래대에서 727 우리의 727 승리의 727 그러니까 미군의 거대한 컷대를 꺾어버린 우리가 승리한 날이다라고 구라를 쳐요. 북한 사람도 믿는 거예요. 전쟁도 미국과 그 앞잡이 남조선 괴뢰가 저들어 온 걸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시는 전쟁 안 일으키다 이렇게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딱 타고 비행기가 뜨는데 난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필이면 7월 27일이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너네가 그렇게 나를 못 가게 못 살게 굴던 너의 나라를 떠나서 내가 처럼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탔어. 나는 승리했다. 그런 자부심과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다 또 노래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난생 처음 비행기라는 것은 텔레비에서만 보고 그림책에서만 봤는데 제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북한의 하면 음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말하면 뮤직비디오예요. 중간중간에 우리는 CF가 나오잖아요.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북한은 뭐 재밌는 드라마 있다 하게 되면 그 앞에
딱 하면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다 하면 음악 뭐 장군님, 기성전 장군님이잖아요. 근데 거기 개순이 선수 아시죠?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개순이 선수가 그 유명하잖아요. 그 선수가 경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 조국의 품을 떠난 그 순간마저도 못 살겠다. 그 품이 그리워서. 그래서 노래 가사말이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라는 가사말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말이 나올 때 개순이 선수가 비행기에서 창문을 내려다 보이는 그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북한에서 TV를 보면서 우리는 구름은 항상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봐야만이 볼 수 있는 건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은 어떤 느낌일까? 개순이는 너무 좋겠다. 우리는 메달이 중요하지 않아요. 해외 공기를 마셔보고 꼭대기에서 구름을 쳐다볼 수 있다라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느낌을 못 느끼고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냥 부러웠던 제가 드디어 7월 27일에 내가 승리한 날에 비행기를 타고 딱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품을 떠나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는구나.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가 아니라 그 품을 떠나니까 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겠구나 라는 그런 보라색 부푼 꿈? 그런 꿈으로 되게 설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우리는 좀 조용히 온 게 아니라 극비리에 저희 신변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베트남의 요청도 있었고 북한이 알면 안 되니까 극비리에 조용히 이렇게 데려가 달라 해서 오케이 해서 저희는 진짜 베트남 현지 새벽 3시인가에 출발했어요. 현지 경찰들이 에스코트 속에 극비리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조용히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야 대한민국 비밀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기자들이 저기서 시끄럽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대한민국에 입고 가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일어서셔서 저쪽 멀리 원래는 그 객찰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저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얼굴 다 찍어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다 북한에 가족들이 있으시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그 신변까지 걱정하셔가지고 저희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할주로 쪽으로 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를 타고 국정원으로 조사받으러 들어가게 됐죠. 되게 조용히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그때 비행기 탔을 때 한 4-5시간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아마 그 방송에서 나왔던 건 아마 기장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자유 대한민국의 영예에 들어섰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진짜 눈물 나요. 고층 건물들이 쫙 보이고 도로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는 잡혀갈 뻔했던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됐었던 사람들이라서 더욱 그게 그 감격이 그 누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막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이게 다 그 비행기 안에 탈북민들이가 너 꺼집어 봐라. 야 이 진짜 맞니? 야 우리 북한으로 가는 거 알지? 이게 야 니 누칼 있으면 내내다 봐라. 북한 어디 이렇게 거친 건물이 몇 개나 있니? 이러면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을 정말 그 신변 안전에 최대한으로 신경 써주시고 대한민국에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옆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기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카메라를 오픈카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커튼을 닫히고 창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국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호명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저 버스 번호 뭐 몇 번에 번호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드디어 대한민국에 왔구나라를 실감하는 게 국정원 선생님들이 양복 딱 입으시고 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시고 그 목소리도 되게 드라마에서 들었던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 북한 좀 말투나 어투가 좀 딱딱하잖아요. 야 그랬습니까? 뭐 이러자는데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게 부드러우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현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현주 씨? 누구 씨? 김영순 씨? 막 이러는데 막 설레는 거예요. 내가 남한에 왔구나를 그때 한번 실감을 새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앞만 보다 보니까 버스 이렇게 그 통로 쪽에 앉으면 도로가 보이잖아요. 도로가 보이는데 차는 그냥 앞으로 막 고속도로니까 막 이렇게 쫙 가는데 도로가 얼마나 깨끗한지 찰떡을 그불러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도로 하나만 봐도 얼마나 발전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될 때까지 우리는 삽 한 번 떠보지 못했는데 우리 신변 안전부터 걱정하셔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베트남을 설득을 시키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그 귀한 2대의 전세계를 띄워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국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조치를 해주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정말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좀 나고 한 게 제가 남한에서의 삶이 불행했다게 되면 그 순간마저도 정말 저주스럽겠죠. 그래서 남한에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목숨 걸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북한에 있어서 두 번 다시 21년 전으로 가서 정말 그 위험 무릅쓰고 정말 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겠냐라고 하면 저는 10번, 20번 저는 제지 않아요. 무조건 내 찍어. 힘들었던 탈북 과정 이후 처음 인천공항에 오셨을 때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탈북민들 중에는 그 좀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남한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친척들을 통해서 또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알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참 기쁨도 있었지만 조금 두려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신기함도 있고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인천공항에 그러니까 뭐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보잖아요, 태어나서. 북한 사람들 중에서 비행기 탄 사람은 진짜 뭐 외교 일꾼이나 당 간부들도 외교 부분에서 일을 해고 외교관 참사나 해외 왔다 갔다 하지, 진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 국민은 해외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비행선이 있어요. 뭐 평양선, 삼지연선이 있는데 비행기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당대회가 갑자기 딱 모집이 되거나 보일군대가 모집이 됐을 때 기차가 연착이 되면 비행기를 띄울 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간부들이고 당의 국가적인 정치적인 행사를 위해서만 국내에서도 비행기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게 꿈도 못 꾸고, 그리고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기차 바퀴가 꼬무 바퀴인 줄 안다고. 근데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기차를 못 본 아이들도 있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기차를 안 타도 자동차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북한이 낙후하다 보니까 비행기는 꿈도 못 꿨는데, 저는 일단 비행기 안에 들어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비행기가 몸통이 좁고 이렇게 기다랗기만 해서 저 안이 얼마나 좁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넓고, 그리고 이제 담요를 또 다 주더라고요. 담요를. 와, 그래 가지고 야, 이게 비행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고 또 뭐 식사도 나오고, 뭐 식사는 솔직히 그때 정말 오면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탈북민들하고 남한 국민들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줄에도 남한 분들이 앉았는데 비행기 그 여자 승무원들,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스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이 좀 힘들어서 여자 승무원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음료 뭘 드실 거예요? 뭘 드실 거예요?" 하는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선뜻 달란 말을 못 했어요. 왜? 돈을 내라 할까 봐. 왜냐면 그게 그 안에 서비스에 다 들어간다는 걸 거기도 먹어본 놈이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 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 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은데 저걸 먹었다가 내릴 때 돈 내라면 '난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못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제일 또 웃겼던 게 비행기 안에서 타니까 설문조사 용지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냐? 당신의 현재 직위는 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가, 개인 소득자, 뭐 어느 회사 거기다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당신의 직업이 이거 뭐라고 하지?" 그래 가지고 제 앞에 앉았던 분이 그 북한에 있을 때 제지 공장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지 공장 노동자라고 거기다 써 놨는데 그 승무원분이 그 종이를 다 이렇게 나눠 주고 마지막에 다 걷어가잖아. 딱 보더니 "제지 공장 노동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그 특히 남자분들은 북한에서 거의 직행을 하다 보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서부터 저는 조금 멘붕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음식이 너무 작게 나와요. 딱 무슨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놀잇감 이렇게 음식 빼빼노름이라고 하죠.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이 나와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밥을 조금 주지?'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남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사실 북한에서 커피란 말은 들어봤지만 그렇게 쓰고온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있을 때 제가 기억한 노래인데 장윤정 노래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즐겁고 이런 노래가 있어서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야,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상쾌한가? 그럼 이제 내가 남조선에 가면 커피만 des다 마셔야겠다.' 이랬는데 비행기에서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앞에 분이 커피를 주는데 '아, 내 암만 돈이 없어도 커피는 마셔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해 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딱 마셨는데 야, 그냥 색깔처럼 너무 쓰거웠어요. 근데 정말 괴로웠어요.
그 쓴물을 넘기기가. 근데 사실 그때도 설탕을 달라 하면 주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비행기에서는 밥이 작아서 조금 배고팠고 그리고 그 커피가 너무 쓰거워 가지고 좀 많이 좀 당황했던. 그다음에 딱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저는 사실 비행기가 비행장 중가운데서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단한 사다리가 내려오면 우리가 막 내려가면 막 그 남한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 연도에 와서 막 환영. 저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의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을 환영할 때 막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꽃다발을 평양 시민들이 안겨주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남한으로 탈북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무슨 이렇게 계속 복도 같은 데로 계속 가는데 그냥 어떤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이제 일단은 입국 수속이 다 그 여건을 다 확인을 하면 그 어느 한쪽 그 안에 홀에다 이렇게 기다리게 해요. 왜냐면 국정원에서 버스를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저희가 새벽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약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그 밝음. 인천공항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너무 어두운 데서만 살아오다 보니까 그 밝음을 보는데 뭔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부자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해산역전, 청진역전 보면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수령님 얼굴 있는 데만 불을 켜 놓고 대합실도 어떤 때는 정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배낭 같은 것도 이렇게 안고 자야 돼요. 불이 있으면 밝으면 도둑놈이 물어 이렇게 훔쳐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전기 사정이 열악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새벽에 왔는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우리는 그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 이렇게 봤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편안한 옷차림? 남자고 여자고 다 운동화 신었어. 그리고 피부들이 하얗고 제가 봤는데, 그리고 거의 다 안경을 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북한에는요, 인테리만 안경을 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우리가 누가 끼면 지금은 안경 낀 사람들이 제가 탈북하기 전보단 좀 많아졌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누가 안경을 딱 끼면 "야 니 박사 같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나 선생님이 낄 수 있는 게 안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와 이건 젊은 아이들부터 여자들 다 안경 끼고, 그리고 옷차림도 아 너무 빨갛고 노랗고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을 경유해 오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면서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 옷들도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입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냥 흰 거, 까만 거, 그레이, 아이보리, 흑색들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저는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뭔가 평온? 뭔가 튀지 않은 색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다급함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막 전화를 하면서도 이 트렁크를 달달 밀고 가면서도 머리를 끄덕이면서 누구 하나도 뛰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빨리 뛰라고 누가 뒤에서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 가서 어떤 장소를 가게 되면 단체로 움직이면 "자 빨리 줄을 맞추시오. 빨리빨리 가시오." 항상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자유야. 막 길을 막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가던 여성분이 갑자기 뭐 캐리어를 끌고 화장실로 쑥 들어가고, 그러더니 또 손 씻고 나오더니 또 의자에 앉아서 누구하고 전화하고.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누구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던 사람이 저렇게 자유롭게 그냥 여권을 찍고 내가 거기서 놀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걸 보는데 평화가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 이제는 내가 남조선에 왔구나.' 이제는 누구도 나를 보고 "박주희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치 행사에 나오시오. 이민반동원 나오시오. 그리고 빨리빨리 가시오." 이런 걸 나를 누구 하나도 나를 단속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여행객들의 평범한 그런 모습이나 얼굴 모습이나 걸음걸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자유, 평화를 봤어요. 그리고 안정. 그리고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편안.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복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좀 더 좀 감동적이었던 게 조금 한 30분 기다리니까 인솔하시는 선생님이 "자 다 모이시오."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조용히 이제 버스가 왔으니까 자 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 주변에 있는지 다 한번 챙겨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챙겨보세요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그냥 내가 누구한테 감시받으면 내만 이 대열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지 챙겨보래요. 그래서 주변을 보고 버스가 왔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다가 울컥하고 그분이 아직도 저는 그분이 진짜 몸이 좋은데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배지가 있었어요. 저희는요, 김일성, 김정일 배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얼굴로만 된. 그런데 그분이 대한민국 배지를 여기다 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일개인보다는 나라에 대한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것이구나. 물론 북한에도 공화국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공화국기를 누가 달아요? 다 그냥 김일성, 김정일, 초성화만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태국기가 달린 그 배지를 딱 그 사람이 여기다 딱 가슴에 달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되게 아, 진짜 제대로 된 나라에 왔구나. 전 좀 그런 게 개인 숭배가 아니잖아요. 예, 물론 뭐 대통령을 숭배를 뭐 하든 안 하든 건 개인이 자유지만 북한처럼 이렇게 강제적이지 않아서 참 좋고 그 사람의 옷차림, 태극기 배지 앞에서도 되게 마음이 뭉클해졌던 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살던 지역은 함경북도이고요. 두만강 끼고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 국경을 통해서 밀수로 들어오는 한국 비디오물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접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항상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상위 0.1%의 자본가들만 잘 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배워왔고 그 세뇌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저같이 나름 그래도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찰떡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디오물들 속에는 남한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뭐 가요 무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화면 속에 펼쳐지는 모습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저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상상했던 남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때깔들이 좋고 기름지고 북한에서는 일명 개기름이라고 하죠. 단간부들에게서만 보이는 그 개기름과 피부들이 다 우유빛깔인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표정들이 되게 환하고 뭔가 그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면 그냥 까칠하고 그냥 막 시들어 있어야 되는데 되게 밝은 모습에 놀랬고 그러다가 드라마를 처음에 제가 봤던 것들은 가요 무대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 가요 무대가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노래자랑에서 가수들이 이렇게 몇 명씩 나가잖아요. 그걸 편집한 영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자랑이다 보니까 거기서 막 관객들이 즐기고 막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다, 자유분방하다. 그러다가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예요. 드라마를 보니까 내가 봤던 가요 무대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일상들이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구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보던 쌀밥에 고기국을 먹는 지상낙원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밥상에 그냥 기본적으로 가난한 집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부자들만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일자리 못 찾아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다 그릇도 깨가지고 쫓겨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쌀밥을 먹어요. 그리고 뭐 혼자서 자취하는 자녀와 부모 간의 통화를 들어보게 되면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왜 라면만 먹어? 라면이 얼마나 맛있고 비싼데 저 사람들 얼마나 배때기가 부르면 라면을 먹는다고 그래.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또 둘 중에 한 사람은 몰이 잠깐 시키고 온다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캐리어 끌고 해외를 나가요.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나타날 때는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뭘 봤냐면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구나. 일반인들이 해외를 나갈 수 있구나. 분명히 그 해외를 나가는 사람은 뭐 재벌 이제 아니었거든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어요. 남자친구하고 혹은 여자친구랑 실연을 겪고 잠깐 뭐 공부하러 나간다 어쩐다. 일반인이 평범한 일반인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봤더니 그냥 누구나 그냥 뭐 잠깐 뭐 어디 갔다 올게 하면 바닷가 나가서 바다에 가서 아무개야 뭐 이러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옆 동네 가는 것도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 저기서는 뭐 단속하는 것도 안 나오고 우리랑 다르구나. 남한 실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보였을까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많은 계종의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아니거나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판단하는 자체가 없으면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랑 다른 세상인데 나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북한 사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믿었어요. 장군님 교시에 행복한 내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노라. 정말 부러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간혹 가다가 또 외국인들 있잖아요. 저 뭐 방글라데시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김부자들 찬양하고 뭐 이런 멘트를 하는 거를 기록 편집물로 보여줘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부러워하는구나. 아우 위대한 영도자 뭐 모셔서 인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막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 북한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 북한당 거기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라고 보다 외국 사람의 한마디가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가뜩이나 잘 세뇌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외부 사람들을 딱 투입시켜가지고 한마디 거짓말을 그냥 짓거리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200%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남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내가 억압받고 살고 있고 19세기도 조선시대도 아닌 내가 비행기를 한번 타보지 못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내 이 삶 자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아까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나는 저런 데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 왜 나를 이딴 나라에 낳게 했어? 그러니까 그때 20대 초반 중반이니까 엄청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막 바라고 그럴 때 아니에요. 자유를 막 누리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그냥 10걸음 가다가 그냥 단속돼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냥 귀걸이 했다고 끌려가고 헤어스타일도 무슨 자유분방하게 했다고 끌려가서 파마를 당하고 강제 이런 것들이 저를 안 그래도 반발심에 가득 차 있는데 남한 드라마를 딱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숨이 막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몰랐을 땐 내가 정말 내 잘난 멋에 살았는데 남한 실상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사는 삶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20대인데 저 남한 사람들은 눈만 찢어지면 연애를 하는데 우리 왜 눈만 찢어지게 되면 돌덩이를 마대자리를 둘러매고 장군님 만세 결사옹이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냐.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한참 20대면 연애에 빠지고 막 이럴 때인데 이건 장군님 하고 울어야 되는 이 상황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늙은 할머니가 됐을 때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젊은 시절의 나를 엄청나게 착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한다게 되면 시도라도 해보고 후회하자. 알고 나니까 거기서 사는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살을 살던 150살을 살던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란 말이 있잖아요. 그 체제가 싫어지니까 그 체제가 싫으면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독재가 싫어서 다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그 투쟁하고 싸워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지만 북한에서는 절저하게 그런 상상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학습이 잘 돼 있죠. 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만 내도 3대가 아웃되고 멸족당하는 거를 공개 처형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 그 체제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 후 비행기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 공항 도착 후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468명이 집단 입국을 할 때 왔거든요. 원래는 그냥 중국에 가자마자 비행기 타는 줄 알았는데 또 중국에서는 바로 한국으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동남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해서 동남아 가면 또 비행기 바로 타겠지 하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처럼 남한에 가려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거기서 숨이 꼭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온도가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3월 달이면 함경도 쪽에는 추운 겨울이거든요. 바로 탈북하자마자 열흘 만에 베트남 호치민까지 갔는데 중국이라는 그 대륙을 건너서 가는 게 쉬지 않고 계속 간 게 열흘 만에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갔는데 거기에는 막 영상 40도. 나는 그 숨 막히는 곳에서 언제면 출발하냐고 봤더니 저처럼 와서 줄 서서 대기하다 보니까 한 7개월, 8개월 된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한 공간에. 근데 이런 공간들이 4-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례가 되려면 한 1년은 넘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막 거기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바깥에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또 베트남 당국에 저희가 모두가 또 적발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또 아니면 자기 나라 오기 전 국가로 보내라 말하는 이런 경찰들이 막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엄청나게 위험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베트남 정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지 너희가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오케이 해서 2대의 전세기를 띄워서 468명이 그 당시에 호치민에 있던 탈북민 전원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됐죠. 그래서 비행기를 탄 날이 공교롭게도 2004년 7월 27일이에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전협정일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종전협정일이 아니에요. 전쟁 승리의 기념의 날이에요. 그래서 노래대에서 727 우리의 727
승리의 7.27. 그러니까 미군의 거대한 컷대를 꺾어버린 우리가 승리한 날이다라고 구라를 쳐요. 북한 사람도 믿는 거예요. 전쟁도 미국과 그 앞잡이 남조선 괴뢰가 저들어 온 걸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시는 전쟁 안 일으키다 이렇게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딱 타고 비행기가 뜨는데 난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필이면 7월 27일이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너네가 그렇게 나를 못 가게 못 살게 굴던 너의 나라를 떠나서 내가 처럼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탔어. 나는 승리했다. 그런 자부심과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다 또 노래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난생 처음 비행기라는 것은 텔레비에서만 보고 그림책에서만 봤는데 제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북한의 하면 음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말하면 뮤직비디오예요. 중간중간에 우리는 CF가 나오잖아요.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북한은 뭐 재밌는 드라마 있다 하게 되면 그 앞에 딱 하면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다 하면 음악, 뭐 장군님, 기종전 장군님이잖아요. 근데 거기 개순이 선수 아시죠?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개순이 선수가 그 유명하잖아요. 그 선수가 경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 조국의 품을 떠난 그 순간마저도 못 살겠다. 그 품이 그리워서. 그래서 노래 가사말이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라는 가사말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말이 나올 때 개순이 선수가 비행기에서 창문을 내려다 보이는 그 아래로 내려다 보는 구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북한에서 TV를 보면서 우리는 구름은 항상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봐야만이 볼 수 있는 건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은 어떤 느낌일까? 개순이는 너무 좋겠다. 우리는 메달이 중요하지 않아요. 해외 공기를 마셔보고 꼭대기에서 구름을 쳐다볼 수 있다라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느낌을 못 느끼고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냥 부러웠던 제가 드디어 7월 27일에 내가 승리한 날에 비행기를 타고 딱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품을 떠나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는구나.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가 아니라 그 품을 떠나니까 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겠구나 라는 그런 보라색 부푼 꿈? 그런 꿈으로 되게 설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우리는 좀 조용히 온 게 아니라 극비리에 저희 신변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베트남의 요청도 있었고 북한이 알면 안 되니까 극비리에 조용히 이렇게 데려가달라 해서 오케이 해서 저희는 진짜 베트남 현지 새벽 3시인가에 출발했어요. 현지 경찰들이 에스코트 속에 극비리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조용히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야, 대한민국 비밀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기자들이 저기서 시끄럽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대한민국에 입고 가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일어서셔서 저쪽 멀리, 원래는 그 객찰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저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얼굴 다 찍어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다 북한에 가족들이 있으시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그 신변까지 걱정하셔가지고 저희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할주로 쪽으로 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를 타고 국정원으로 조사받으러 들어가게 됐죠. 되게 조용히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그때 비행기 탔을 때 한 4-5시간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아마 그 방송에서 나왔던 건 아마 기장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자유 대한민국의 영예에 들어섰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진짜 눈물 나요. 고층 건물들이 쫙 보이고 도로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는 잡혀갈 뻔했던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됐었던 사람들이라서 더욱 그게 그 감격이 그 누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막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이게 다 그 비행기 안에 탈북민들이가 너 꺼집어 봐라. 야, 이 진짜 왔니? 야, 우리 북한으로 가는 거 알지? 이게 야, 니 눈깔 있으면 내내다 봐라. 북한 어디 이렇게 고층 건물이 몇 개나 있니? 이러면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을 정말 그 신변 안전에 최대한으로 신경 써주시고 대한민국에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옆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기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카메라를 오픈카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커튼을 닫히고 창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국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호명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저 버스 번호 뭐 몇 번에 번호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드디어 대한민국에 왔구나라를 실감하는 게 국정원 선생님들이 양복 딱 입으시고 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시고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드라마에서 들었던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 북한 좀 말투나 어투가 좀 딱딱하잖아요. 야, 그랬습니까? 뭐 이러자는데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게 부드러우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현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현주 씨? 누구 씨? 김영순 씨? 막 이러는데 막 설레이는 거예요.
내가 남한에 왔구나를 그때 한번 실감을 새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앞만 보다 보니까 버스 이렇게 그 통로 쪽에 앉으면 도로가 보이잖아요. 도로가 보이는데 차는 그냥 앞으로 막 고속도로니까 막 이렇게 쫙 가는데 도로가 얼마나 깨끗한지 찰떡을 그불러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도로 하나만 봐도 얼마나 발전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될 때까지 우리는 사방번 떠보지 못했는데 우리 신변 안전부터 걱정하셔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베트남을 설득을 시키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그 귀한 두 대의 전세계를 띄워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국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조치를 해주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정말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좀 나고 한 게 제가 남한에서의 삶이 불행했다게 되면 그 순간마저도 정말 저주스럽겠죠. 그래서 남한에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목숨 걸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북한에 있어서 두 번 다시 21년 전으로 가서 정말 그 위험 무릅쓰고 정말 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겠냐라고 하면 저는 10번, 20번 저는 재지 않아요. 무조건 내 찍어. 힘들었던 탈북 과정 이후 처음 인천공항에 오셨을 때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탈북민들 중에는 그 좀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남한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친척들을 통해서 또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알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참 기쁨도 있었지만 조금 두려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신기함도 있고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인천공항에 그러니까 뭐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보잖아요. 태어나서 북한 사람들 중에서 비행기 탄 사람은 진짜 뭐 외교 일꾼이나 당 간부들도 외교 부분에서 일을 하고 외교관 참사나 해외 왔다 갔다 하지 진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 국민은 해외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비행선이 있어요. 뭐 평양선, 삼지연선이 있는데 비행기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당대회가 갑자기 딱 모집이 되거나 보일군대가 모집이 됐을 때 기차가 연착이 되면 비행기를 띄울 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간부들이고 당의 국가적인 정치적인 행사를 위해서만 국내에서도 비행기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게 꿈도 못 꾸고 그리고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기차 바퀴가 꼬무 바퀴인 줄 안다고. 근데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기차를 못 본 아이들도 있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기차를 안 타도 자동차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북한이 낙후하다 보니까 비행기는 꿈도 못 꿨는데 저는 일단 비행기 안에 들어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비행기가 몸통이 좁고 이렇게 기다랗기만 해서 저 안이 얼마나 좁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넓고 그리고 이제 담요를 또 다 주더라고요. 담요를. 와 그래 가지고 야 이게 비행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고 또 뭐 식사도 나오고 뭐 식사는 솔직히 그때 정말 오면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탈북민들하고 남한 국민들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줄에도 남한 분들이 앉았는데 비행기 그 여자 승무원들 제가 이렇게 스튜어디스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이 좀 힘들어서 여자 승무원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음료 뭘 드실 거예요? 뭘 드실 거예요?" 하는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선뜻 달란 말을 못 했어요. 왜? 돈을 내라 할까 봐. 왜냐면 그게 그 안에 서비스에 다 들어간다는 걸 거기도 먹어본 놈이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 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 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은데 저걸 먹었다가 내릴 때 돈 내라면 '난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못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제일 또 웃겼던 게 비행기 안에서 타니까 설문조사 용지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냐? 당신의 현재 직위는 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가, 개인 소득자, 뭐 어느 회사 거기다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당신의 직업이 이거 뭐라고 하지?" 그래 가지고 제 앞에 앉았던 분이 그 북한에 있을 때 제지공장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지공장 노동자라고 거기다 써 놨는데 그 승무원분이 그 종이를 다 이렇게 나눠 주고 마지막에 다 걷어가잖아. 딱 보더니 "제지공장 노동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그 특히 남자분들은 북한에서 거의 직행을 하다 보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서부터 저는 조금 멘붕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음식이 너무 작게 나와요. 딱 무슨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놀잇감 이렇게 음식 빼빼노름이라고 하죠.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이 나와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밥을 쪼끔 주지?'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남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사실 북한에서 커피란 말은 들어봤지만 그렇게 쓰거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있을 때 제가 기억한 노래인데 장윤정 노래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즐겁고 이런 노래가 있어서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야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상쾌한가? 그럼 이제 내가 남조선에 가면 커피만 댔다 마셔야겠다.' 이랬는데 비행기에서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앞에 분이 커피를 주는데 '아 내 암만 돈이 없어도 커피는 마셔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해 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딱 마셨는데 야 그냥 색깔처럼 너무 쓰거웠어요. 근데 정말 괴로웠어요. 그 쓴물을 넘기기가. 근데 사실 그때도 설탕을 달라 하면 주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비행기에서는 밥이 작아서 쪼끔 배고팠고 그리고 그 커피가 너무 쓰거워 가지고 좀 많이 좀 당황했던 그다음에 딱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저는 사실 비행기가 비행장 중가운데서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단한 사다리가 내려오면 우리가 막 내려가면 막 그 남한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 연도에 와서 막 환영 저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의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을 환영할 때 막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꽃다발을 평양 시민들이 안겨주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남한으로 탈북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무슨 이렇게 계속 복도 같은 데를 계속 가는데 그냥 어떤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이제 일단은 입국 수속이 다 그 여건을 다 확인을 하면 그 어느 한쪽 그 안에 홀에다 이렇게 기다리게 해요. 왜냐면 국정원에서 버스를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저희가 새벽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약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그 밝음. 인천공항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너무 어두운 데서만 살아오다 보니까 그 밝음을 보는데 뭔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부자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해산역전, 청진역전 보면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수령님 얼굴 있는 데만 불을 켜 놓고 대합실도 어떤 때는 정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배낭 같은 것도 이렇게 안고 자야 돼요. 불이 있으면 밝으면 도둑놈이 물어 이렇게 훔쳐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전기 사정이 열악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새벽에 왔는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우리는 그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 이렇게 봤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편안한 옷차림? 남자고 여자고 다 운동화 신었어. 그리고 피부들이 하얗고 제가 봤는데 그리고 거의 다 안경을 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북한에는요. 인테리만 안경을 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우리가 누가 끼면 지금은 안경 낀 사람들이 제가 탈북하기 전보단 좀 많아졌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누가 안경을 딱 끼면 "야 니 박사 같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나 선생님이 낄 수 있는 게 안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와 이건 젊은 아이들부터 여자들 다 안경 끼고 그리고 옷차림도 너무 빨갛고 노랗고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을 경유해 오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면서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 옷들도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입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냥 흰 거, 까만 거, 그레이, 아이보리, 흑색들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저는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뭔가 평온? 뭔가 튀지 않은 색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다급함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막 전화를 하면서도 이 트렁크를 달달 밀고 가면서도 머리를 끄덕이면서 누구 하나도 뛰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빨리 뛰라고 누가 뒤에서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 가서 어떤 장소를 가게 되면 단체로 움직이면 "자 빨리 줄을 맞추시오. 빨리빨리 가시오." 항상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자유야. 막 길을 막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가던 여성분이 갑자기 뭐 캐리어를 끌고 화장실로 쑥 들어가고 그러더니 또 손 씻고 나오더니 또 의자에 앉아서 누구하고 전화하고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누구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던 사람이 저렇게 자유롭게 그냥 여권을 찍고 내가 거기서 놀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걸 보는데 평화가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 이제는 내가 남조선에 왔구나.' 이제는 누구도 나를 보고 "박주희 씨는 아침 6 시에 일어나서 정치 행사에 나오시오? 이민반동원 나오시오?"
그리고 빨리빨리 가시오. 이런 걸 누구 하나도 나를 단속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여행객들의 평범한 그런 모습이나 얼굴 모습이나 걸음걸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자유, 평화를 봤어요. 그리고 안정. 그리고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편안.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복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더 감동적이었던 게, 조금 한 30분 기다리니까 인솔하시는 선생님이, 자, 다 모이시오.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조용히 이제 버스가 왔으니까 자, 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 주변에 있는지 다 한번 챙겨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챙겨보세요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그냥 내가 누구한테 감시받으면 내만 이 대열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지 챙겨보래요. 그래서 주변을 보고 버스가 왔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다가 울컥하고, 그분이 아직도 저는 그분이 진짜 몸이 좋은데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배지가 있었어요. 저희는요, 김일성, 김정일 배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얼굴로만 된. 그런데 그분이 대한민국 배지를 여기다 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일개인보다는 나라에 대한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것이구나. 물론 북한에도 공화국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공화국기를 누가 달아요? 다 그냥 김일성, 김정일 초성화만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태국기가 달린 그 배지를 딱 그 사람이 여기다 딱 가슴에 달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되게, 아, 진짜 제대로 된 나라에 왔구나. 전 좀 그런 게, 개인 숭배가 아니잖아요. 예, 물론 뭐 대통령을 숭배를 뭐 하든 안 하든 건 개인이 자유지만, 북한처럼 이렇게 강제적이지 않아서 참 좋고, 그 사람의 옷차림, 태극기 배지 앞에서도 되게 마음이 뭉클해졌던 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살던 지역은 함경북도이고요. 두만강 끼고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 국경을 통해서 밀수로 들어오는 한국 비디오물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접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항상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상위 0.1%의 자본가들만 잘 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배워왔고, 그 세뇌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저같이 나름 그래도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찰떡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디오물들 속에는 남한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뭐 가요 무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화면 속에 펼쳐지는 모습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저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상상했던 남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때깔들이 좋고 기름지고, 북한에서는 일명 개기름이라고 하죠. 단간부들에게서만 보이는 그 개기름과 피부들이 다 우유빛깔인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표정들이 되게 환하고 뭔가 그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면 그냥 까칠하고 그냥 막 시들어 있어야 되는데 되게 밝은 모습에 놀랬고, 그러다가 드라마를 처음에 제가 봤던 것들은 가요 무대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그 가요 무대가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노래자랑에서 가수들이 이렇게 몇 명씩 나가잖아요. 그걸 편집한 영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자랑이다 보니까 거기서 막 관객들이 즐기고 막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다, 자유분방하다. 그러다가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예요. 드라마를 보니까 내가 봤던 가요 무대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일상들이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구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보던 쌀밥에 고기국을 먹는 지상낙원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밥상에 그냥 기본적으로 가난한 집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부자들만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일자리 못 찾아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다 그릇도 깨가지고 쫓겨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쌀밥을 먹어요. 그리고 뭐 혼자서 자취하는 자녀와 부모 간의 통화를 들어보게 되면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왜 라면만 먹어? 라면이 얼마나 맛있고 비싼데 저 사람들 얼마나 배때기가 부르면 라면을 먹는다고 그래.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또 두 중에 한 사람은 몰이 잠깐 시키고 온다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캐리어 끌고 해외를 나가요.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나타날 때는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뭘 봤냐면,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구나. 일반인들이 해외를 나갈 수 있구나. 분명히 그 해외를 나가는 사람은 뭐 재벌 이제 아니었거든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어요. 남자친구하고 혹은 여자친구랑 실련을 겪고 잠깐 뭐 공부하러 나간다 어쩐다. 일반인이 평범한
조그만 일반인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봤더니 그냥 누구나 그냥 뭐 잠깐 뭐 어디 갔다 올게 하거든 바닷가 나가서 바다에 가서 아무개야 뭐 이러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옆 동네 가는 것도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 저기서는 뭐 단속하는 것도 안 나오고 우리랑 다르구나. 남한 실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보였을까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많은 계중의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판단하는 자체가 없으면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랑 다른 세상인데 나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북한 사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믿었어요. 장군님 교시의 행복한 내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노라. 정말 부러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간혹 가다가 또 외국인들 있잖아요. 저 뭐 방글라데시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김부자들 찬양하고 뭐 이런 멘트를 하는 거를 기록 편집물로 보여줘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부러워하는구나. 아우 위대한 영도자 뭐 모셔서 인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막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 북한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 북한단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라고 보다 외국 사람의 한마디가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가뜩이나 잘 세뇌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외부 사람들을 딱 투입시켜가지고 한마디 거짓말을 그냥 짓거리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200%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남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내가 억압받고 살고 있고 19세기도 조선시대도 아닌 내가 비행기를 한번 타보지 못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내 이 삶 자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아까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나는 저런 데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 왜 나를 이딴 나라에 낳게 했어? 그러니까 그때 20대 초반 중반이니까 엄청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막 바라고 그럴 때 아니에요. 자유를 막 누리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그냥 10걸음 가다가 그냥 단속돼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냥 귀걸이 했다고 끌려가고 헤어스타일도 무슨 자유분방하게 했다고 끌려가서 파마를 당하고 강제 이런 것들이 저를 안 그래도 반발심에 가득 차 있는데 남한 드라마를 딱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숨이 막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몰랐을 땐 내가 정말 내 잘난 못에 살았는데 남한 실상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사는 삶이 정말 그 뭐랄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20대인데 저 남한 사람들은 눈만 찢어지면 연애를 하는데 우리 왜 눈만 찢어지게 되면 돌덩이를 마대자리를 둘러매고 장군님 만세 결사옹이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냐.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한참 20대면 연애에 빠지고 막 이럴 때인데 이건 장군님 하고 울어야 되는 이 상황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늙은 할머니가 됐을 때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젊은 시절의 나를 엄청나게 착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한다게 되면 시도라도 해보고 후회하자. 알고 나니까 거기서 사는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살을 살던 150살을 살던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란 말이 있잖아요. 그 체제가 싫어지니까 그 체제가 싫으면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독재가 싫어서 다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그 투쟁하고 싸워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지만 북한에서는 절저하게 그런 상상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학습이 잘 돼 있죠. 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만 내도 3대가 아웃되고 멸족당하는 거를 공개 처형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 그 체제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 후 비행기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 공항 도착 후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468명이 집단 입국을 할 때 왔거든요. 원래는 그냥 중국에 가자마자 비행기 타는 줄 알았는데 또 중국에서는 바로 한국으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동남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해서 동남아 가면 또 비행기 바로 타겠지 하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처럼 남한에 가려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거기서 숨이 꼭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온도가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3월 달이면 함경도 쪽에는 추운 겨울이거든요. 바로 탈북하자마자 열흘 만에 베트남 호치민까지 갔는데 중국이라는 그 대륙을 건너서 가는 게 쉬지 않고 계속 간 게 열흘 만에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갔는데 거기에는 막 영상 40도. 나는 그 숨 막히는 곳에서 언제면 출발하냐고 봤더니 저처럼 와서 줄 서서 대기하다 보니까 한 7개월, 8개월 된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한 공간에. 근데 이런 공간들이 4-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례가 되려면 한 1년은 넘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막 거기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바깥에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또 베트남 당국에 저희가 모두가 또 적발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또 아니면 자기 나라 오기 전 국가로 보내라 말하는 이런 경찰들이 막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엄청나게 위험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베트남 정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지 너희가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오케이 해서 2대의 전세기를 띄워서 468명이 그 당시에 호치민에 있던 탈북민 전원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됐죠. 그래서 비행기를 탄 날이 공교롭게도 2004년 7월 27일이에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전협정일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종전협정일이 아니에요. 전쟁 승리의 기념의 날이에요. 그래서 노래대에서 727 우리의 727 승리의 727, 그러니까 미군의 거대한 컷대를 꺾어버린 우리가 승리한 날이다라고 구라를 쳐요. 북한 사람도 믿는 거예요. 전쟁도 미국과 그 앞잡이 남조선 괴뢰가 저들어 온 걸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시는 전쟁 안 일으키다 이렇게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딱 타고 비행기가 뜨는데 난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필이면 7월 27일이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너네가 그렇게 나를 못 가게 못 살게 굴던 너의 나라를 떠나서 내가 그처럼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탔어. 나는 승리했다. 그런 자부심과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다 또 노래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난생 처음 비행기라는 것은 텔레비에서만 보고 그림책에서만 봤는데, 제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북한의 하면 음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말하면 뮤직비디오예요. 중간중간에 우리는 CF가 나오잖아요.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북한은 뭐 재밌는 드라마 있다 하게 되면 그 앞에 딱 하면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다 하면 음악, 뭐 장군님, 기종전 장군님이잖아요. 근데 거기 개순이 선수 아시죠?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개순이 선수가 그 유명하잖아요. 그 선수가 경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 조국의 품을 떠난 그 순간마저도 못 살겠다. 그 품이 그리워서. 그래서 노래 가사말이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라는 가사말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말이 나올 때 개순이 선수가 비행기에서 창문을 내려다 보이는 그 아래로 내려다 보는 구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북한에서 TV를 보면서 우리는 구름은 항상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봐야만이 볼 수 있는 건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은 어떤 느낌일까? 개순이는 너무 좋겠다. 우리는 메달이 중요하지 않아요. 해외 공기를 마셔보고 꼭대기에서 구름을 쳐다볼 수 있다라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느낌을 못 느끼고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냥 부러웠던 제가 드디어 7월 27일 내가 승리한 날에 비행기를 타고 딱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품을 떠나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는구나.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가 아니라 그 품을 떠나니까 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겠구나 라는 그런 보라색 부푼 꿈? 그런 꿈으로 되게 설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우리는 좀 조용히 온 게 아니라 극비리에 저희 신변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베트남의 요청도 있었고 북한이 알면 안 되니까 극비리에 조용히 이렇게 데려가달라 해서 오케이 해서 저희는 진짜 베트남 현지 새벽 3시인가에 출발했어요. 현지 경찰들이 에스코트 속에 극비리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조용히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야, 대한민국 비밀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기자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대한민국에 입국하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일어서셔서 저쪽 멀리, 원래는 그 객찰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저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얼굴 다 찍어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다 북한에 가족들이 있으시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그 신변까지 걱정하셔가지고 저희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할주로 쪽으로 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를 타고 국정원으로 조사받으러 들어가게 됐죠. 되게 조용히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그때 비행기 탔을 때 한 4-5시간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아마 그 방송에서 나왔던 건 아마 기장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자유 대한민국의 영예에 들어섰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진짜 눈물 나요. 고층 건물들이 쫙 보이고 도로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는 잡혀갈 뻔했던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됐었던 사람들이라서 더 그게 그 감격이 그 누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막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이게 다 그 비행기 안에 탈북민들이가 너 꺼집어 봐라. 야, 이 진짜 맞니? 야, 우리 북한으로 가는 거 알지? 이게 야, 니 눈깔 있으면 내내다 봐라. 북한에 어디 이렇게 거진 건물이 몇 개나 있니? 이러면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을 정말 그 신변 안전에 최대한으로 신경 써주시고 대한민국에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옆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기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카메라를 오픈카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커튼을 닫히고 창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국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허명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저 버스 번호 뭐 몇 번에 번호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드디어 대한민국에 왔구나라를 실감하는 게 국정원 선생님들이 양복 딱 입으시고 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시고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드라마에서 들었던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 북한 좀 말투나 어투가 좀 딱딱하잖아요. 야, 그랬습니까? 뭐 이러자는데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게 부드러우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현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현주 씨? 누구 씨? 김영순 씨? 막 이러는데 막 설레이는 거예요. 내가 남한에 왔구나를 그때 한번 실감을 새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앞만 보다 보니까 버스 이렇게 그 통로 쪽에 앉으면 도로가 보이잖아요. 도로가 보이는데 차는 그냥 앞으로 막 고속도로니까 막 이렇게 쫙 가는데 도로가 얼마나 깨끗한지 찰떡을 그불러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도로 하나만 봐도 얼마나 발전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될 때까지 우리는 사방분 떠보지 못했는데 우리 신변 안전부터 걱정하셔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베트남을 설득을 시키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그 귀한 두 대의 전세계를 띄워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국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조치를 해주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정말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좀 나고 한 게 제가 남한에서의 삶이 불행했다게 되면 그 순간마저도 정말 저주스럽겠죠. 그래서 남한에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목숨 걸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북한에 있어서 두 번 다시 21년 전으로 가서 정말 그 위험 무릅쓰고 정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겠냐라고 하면 저는 10번, 20번 저는 제지 않아요. 무조건 렛츠고. 힘들었던 탈북 과정 이후 처음 인천공항에 오셨을 때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탈북민들 중에는 그 좀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남한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친척들을 통해서 또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알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참 막 기쁨도 있었지만 조금 두려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신기함도 있고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인천공항에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보잖아요. 태어나서 북한 사람들 중에서 비행기 탄 사람은 진짜 뭐 외교 일꾼이나 당 간부들도 외교 부분에서 일을 하고 외교관 참사나 해외 왔다 갔다 하지 진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 국민은 해외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비행선이 있어요. 뭐 평양선, 삼지연선이 있는데 비행기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당대회가 갑자기 딱 모집이 되거나 보일군대가 모집이 됐을 때 기차가 연착이 되면 비행기를 띄울 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간부들이고 당의 국가적인 정치적인 행사를 위해서만 국내에서도 비행기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게 꿈도 못 꾸고 그리고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기차 바퀴가 꼬무 바퀴인 줄 안다고. 근데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차를 못 본 아이들도 있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기차를 안 타도 자동차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북한이 낙후하다 보니까 비행기는 꿈도 못 꿨는데 저는 일단 비행기 안에 들어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비행기가 몸통이 좁고 이렇게 기다랗기만 해서 저 안이 얼마나 좁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넓고 그리고 이제 담요를 또 다 주더라고요. 담요를. 와, 그래가지고 야, 이게 비행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고 또 뭐 식사도 나오고 뭐 식사는 솔직히 그때 정말 오면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탈북민들하고 남한 국민들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줄에도 남한 분들이 앉았는데 비행기 그 여자 승무원들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스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이 좀 힘들어서 여자 승무원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음료 뭘 드실 거예요? 뭘 드실 거예요? 하는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선뜻 달란 말을 못 했어요. 왜? 돈을 내라 할까 봐. 왜냐면 그게
그 안에 서비스에 다 들어간다는 걸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 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 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은데 저걸 먹었다가 내릴 때 돈 내라면 '난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못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제일 또 웃겼던 게 비행기 안에서 타니까 설문조사 용지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냐? 당신의 현재 직위는 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가, 개인 소득자, 뭐 어느 회사 거기다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당신의 직업이 이거 뭐라고 하지?" 그래 가지고 제 앞에 앉았던 분이 그 북한에 있을 때 제지 공장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지 공장 노동자라고 거기다 써 놨는데 그 승무원분이 그 종이를 다 이렇게 나눠 주고 마지막에 다 걷어가잖아. 딱 보더니 "제지 공장 노동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그 특히 남자분들은 북한에서 거의 직행을 하다 보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서부터 저는 조금 멘붕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음식이 너무 작게 나와요. 딱 무슨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놀잇감 이렇게 음식 빼빼노름이라고 하죠.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이 나와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밥을 조금 주지?'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남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사실 북한에서 커피란 말은 들어봤지만 그렇게 쓰거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있을 때 제가 기억한 노래인데 장윤정 노래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즐겁고 이런 노래가 있어서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야,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상쾌한가? 그럼 이제 내가 남조선에 가면 커피만 댔다 마셔야겠다.' 이랬는데 비행기에서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앞에 분이 커피를 주는데 '아, 내 암만 돈이 없어도 커피는 마셔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해 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딱 마셨는데 야, 그냥 색깔처럼 너무 쓰거웠어요. 근데 정말 괴로웠어요, 그 쓴물을 넘기기가. 근데 사실 그때도 설탕을 달라 하면 주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비행기에서는 밥이 작아서 쪼끔 배고팠고, 그리고 그 커피가 너무 쓰거워 가지고 좀 많이 좀 당황했던, 그다음에 딱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저는 사실 비행기가 비행장 중가운데서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단한 사다리가 내려오면 우리가 막 내려가면 막 그 남한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 연도에 와서 막 환영, 저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의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을 환영할 때 막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꽃다발을 평양 시민들이 안겨주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남한으로 탈북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무슨 이렇게 계속 복도 같은 데를 계속 가는데 그냥 어떤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이제 일단은 입국 수속이 다 그 여건을 다 확인을 하면 그 어느 한쪽 그 안에 홀에다 이렇게 기다리게 해요. 왜냐면 국정원에서 버스를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저희가 새벽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약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그 밝음. 인천공항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너무 어두운 데서만 살아오다 보니까 그 밝음을 보는데 뭔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부자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해산역전, 청진역전 보면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수령님 얼굴 있는 데만 불을 켜 놓고 대합실도 어떤 때는 정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배낭 같은 것도 이렇게 안고 자야 돼요. 불이 있으면 밝으면 도둑놈이 물어 이렇게 훔쳐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전기 사정이 열악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새벽에 왔는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우리는 그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 이렇게 봤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편안한 옷차림? 남자고 여자고 다 운동화 신었어. 그리고 피부들이 하얗고 제가 봤는데, 그리고 거의 다 안경을 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북한에는요, 인테리만 안경을 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우리가 누가 끼면, 지금은 안경 낀 사람들이 제가 탈북하기 전보단 좀 많아졌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누가 안경을 딱 끼면 "야, 니 박사 같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나 선생님이 낄 수 있는 게 안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와, 이건 젊은 아이들부터 여자들 다 안경 끼고, 그리고 옷차림도 아 너무 빨갛고 노랗고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을 경유해 오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면서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 옷들도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입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냥 흰 거, 까만 거, 그레이,
아이보리, 흑색들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저는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뭔가 평온, 뭔가 튀지 않은 색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다급함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막 전화를 하면서도 이 트렁크를 달달 밀고 가면서도 머리를 끄덕이면서 누구 하나도 뛰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빨리 뛰라고 누가 뒤에서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 가서 어떤 장소를 가게 되면 단체로 움직이면 "자 빨리 줄을 맞추시오. 빨리빨리 가시오." 항상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자유야. 막 길을 막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가던 여성분이 갑자기 뭐 캐리어를 끌고 화장실로 쑥 들어가고, 그러더니 또 손 씻고 나오더니 또 의자에 앉아서 누구하고 전화하고.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누구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던 사람이 저렇게 자유롭게 그냥 여권을 찍고 내가 거기서 놀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는데 평화가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 이제는 내가 남조선에 왔구나.' 이제는 누구도 나를 보고 "박주희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치 행사에 나오시오. 이민반동원 나오시오. 그리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시오." 이런 걸 나를 누구 하나도 나를 단속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여행객들의 평범한 그런 모습이나 얼굴 모습이나 걸음걸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자유, 평화를 봤어요. 그리고 안정. 그리고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편안.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복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좀 더 좀 감동적이었던 게, 조금 한 30분 기다리니까 인솔하시는 선생님이 "자 다 모이시오."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조용히 이제 버스가 왔으니까 자 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 주변에 있는지 다 한번 챙겨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챙겨 보세요."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그냥 내가 누구한테 감시받으면 내만 이 대열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지 챙겨 보래요. 그래서 주변을 보고 버스가 왔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다가 울컥하고, 그분이 아직도 저는 그분이 진짜 몸이 좋은데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배지가 있었어요. 저희는요 김일성, 김정일 배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얼굴로만 된. 그런데 그분이 대한민국 배지를 여기다 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일개인보다는 나라에 대한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것이구나.' 물론 북한에도 공화국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공화국기를 누가 달아요? 다 그냥 김일성, 김정일 초성화만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태국기가 달린 그 배지를 딱 그 사람이 여기다 딱 가슴에 달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되게 '아 진짜 제대로 된 나라에 왔구나.' 전 좀 그런 게, 개인 숭배가 아니잖아요. 예 물론 뭐 대통령을 숭배를 뭐 하든 안 하든 건 개인의 자유지만, 북한처럼 이렇게 강제적이지 않아서 참 좋고, 그 사람의 옷차림, 태극기 배지 앞에서도 되게 마음이 뭉클해졌던 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